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계 CMS 총괄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제가 날짜를 너무 잘못 선택해서 바깥에 너무 춥더라고요. 좀 덜 추울 때 해야지라고 했는데 혹시 제 설명회를 좀 들어보셨던 아까 전에 마이크 혹시 들어보셨던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다 저를 처음이실까요? 이제 앞으로 제가 대부분의 설명회를 제가 좀 담당하게 될 거고요. 오늘 그 명단을 보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제가 그 다다음 주 수요일날 15일에 KMO랑 그다음에 영재 과거 관련해서 설명회가 한 번 더 개최가 될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 다음 주 화요일날 또 문자가 한 번 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AP 고등 과정에 관련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요. AP는 제가 입사를 하고 3년째 되는 해에 제가 단독으로 커리를 만든 거에서 제가 제일 애정하는 커리기는 해요. 저는 AP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아니고 저는 입시를 담당하는 선생님이기는 한데요. 제가 이 반을 만든 취지 자체는 보통 여학생들이 이 근방에 일반고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되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경시를 조금 했던 친구들도 있고, 여학생들도 있고, 이제 입시를 같이 치렀던 아이들 중에 생각보다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감은 조금 더 좁아요. 인원수를 이제 기숙사이다 보니까 또 적게 뽑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중간에도 의대 갈래요 하는 또 여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서 얘네들이 갈 수 있을 만한 커리를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 취지에 만들었던 게 AP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탄탄하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도 이공계로서 밀리지 않도록 또는 연관을 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택하려고 할 때, 전공을 하려고 할 때 수학 때문에 못 간다라는 말을 하지 않게끔 커리를 짜자라고 했던 게 AP입니다. 취지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다행히도 입소문이 제대로 조금 잘 났고, 그 다음에 졸업생들이 애들이 들어가서 실제 전격권인 아이들도 대다수 있고, 그 다음에 올해도 그렇고 전국 단위 자사고나에 간 친구들도 있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좀 AP관을 조금 더 늘리고 아이들이 고등에 전문화된 거를 좀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조금 탄탄히 밟아가자 라는 커리를 완성하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 EM 커리 자체를 프리 AP 커리로 바꾸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등 과정을 전담으로 하는 담당 선생님한테 쭉 이어서 하자라고 해서 이쪽 관이 아니고 저기 그 스타벅스 5층 건물 로 해서 그쪽은 AP 관으로 해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하는 친구들 또는 EM 응용이라든가 EM 심화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공 빌딩 5층으로 이제 3월 때부터 다 이전하게 되고요. 먼저 요 수업 시간은 거기간 같은 경우는 전체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월수금반도 6시부터 10시, 화목토도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현재 지금 AP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독서실로 이동을 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 AP 반도 이제 학년이 근데 어린 친구들도 있어서 그때부터 너 무리하게 너 해! 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버거고, 그때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무작정 밀어치기 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리 AP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원하고 해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독서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선행 말만 해도 이제 허걱하죠. 허걱하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공부하는 것들을 다 지켜보면요 수학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수학을 썩 나이스하게 못해요. 저를 안 닮았어요. 저희 남편을 닮았어요. 저희 남편은 이제 경영
그렇게 못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 아들은 수학을 수학처럼 공부 안 하고 영어 단어처럼 공부하더라고요. 내 내구조가 조금씩은 달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애들이 다 수학책을 눕혀놓고 있대. 그러니까 도대체 이 수학의 뭐길래 수학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가장 금액적으로도 많이 투자하는 데에 비해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상당수 많죠. 그래서 수학을 왜 포기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머님들도 또 학생들도 한 번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작년 말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보도된 자료이고요. 2019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해서 교과별 교통학력 수준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일제고사는 요 정부가 바뀌고 나서 다 본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해서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년평가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단위로 다 보고 봤었거든요. 요 학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학교 교과서 수준의 최저 학력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보통 학력 이상으로 했던 그 비율을 보니까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들은 그렇게 오히려 오른 과목들도 있잖아요. 그죠? 영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통 이상 수준으로 오른 과목들도 있는데 오히려 수학은 5년 전에 비해서 이게 지금 15%가 떨어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은 그나마 좀 고등학생은 나아요. 왜냐면 이때는 그래도 좀 정신 차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가 대입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폭이 조금 하는데 수학에 가장 많이 하고 애들이 다른 학원은 안 다녀도 수학학원은 다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통 학력 수준, 최저 학력 수준은 조금 낮다라는 거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또 다른 자료를 또 보면 실제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한 행복도 조사를 보면 다행히도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죠. 아이들이 시험도 조금 많이 축소화됐고요. 실제 중학교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로 막 변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금 만족도는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는데 여기 시점, 이제 코로나 시점을 좀 기점으로 보면 조금 떨어졌죠. 근데 요 떨어지는 기간에 보면 자, 교과 기반의 정의적인 특성,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의적인 교과 기반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전년 대비에 비해서 그렇게 막 확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이 떨어지기 어찌됐던가 지금 그래프가 하얀 곡선에 따르잖아요. 이런 이유를 보면 실제 중학교 수학의 정의적인 특성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 거를 보면 실제 이건 수학이에요. 수학만 놓고 봤을 때 아이들이 정의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신감, 어떤 그 수학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 흥미도가 있는지, 학습 의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높은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낮은 비율은 높아지고 있죠. 이게 어머님들이 실제적으로 34.7에서 31.9면 별로 크게 낮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여기에 박스에 그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를 표시합니다 라고 하는데 통계치에서는요 지금 여기에서 3% 해당되는 거는요 이게 전체 그 학년 그 동학년에 대한 전체 그 전국에 있는 학생들 생각하면 가장 되게 많은 비율이에요. 네, 저희는 2%도 전 인구로 생각을 하면 되게 큰 비율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수학에 대한 정의적인 특성, 아까 전에 실질적인 그 최저 학력 기준에도 못 미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수학도 많고 뿐만 아니라 플러스 그 정의적인 특성도 지금 낮다. 이게 지금 문제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문제들이 왜 학원에 그렇게 숱하게 돈을 들여서 많이 보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저는 크게 두 가지의 결론을 조금 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3년 전부터 막 이런저런 저도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 시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어머님들 중에서도 본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 지금 스티브 잡스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이런 거에 관해서 TVN에서 지금 이게 유규식 박사님이라고 예전에 그 영재발부터 내라고 그 박사님이세요. 그 박사님이 이제 강연하는 것도 있고 KBS에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중학생의 뇌가 달라졌다
라는 프로그램이 한 1시간짜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 무료로 요새는 유튜브나 이런 걸로 다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면 정말 스마트 기계가 아이들의 뇌를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도 지금 그거 보고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2010년도 이후의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하죠. 스마트 기기의 보급화에 따라서 오히려 그런 기기의 접근성도 커지고 아이들이 오히려 문자보다 시각적인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도가 조금 높은 세대. 이 세대들이 과연 저희 이제 부모님들 세대 이런 세대를 봤을 때 과연 그 뭔가를 받아들이고 뭔가를 행하는 학습적인 부분에서 과연 월등할까, 더 좋을까? 좋은 뭐 그런 기기들도 많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많은데 그럼 그것도 같이 높아져야 되지 않나? 근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이유 자체가 지금 이게 정상 그 아동의 이게 지금 뇌파 2개를 비교하는데 한 번은 하면 어머님도 꼭 보세요. 되게 짧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정상 아동의 뇌파이고요. 이게 지금 코예요. 여기 흰 부분이 코. 그러면 여기 앞에가 전두엽, 뒤에가 후두엽, 여기가 지금 숙두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후두엽 부분이 조금 빨갛게 되어 있고 앞에 이제 전두엽 부분들은 지금 약간 노랗게 연두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보통 사람들도 가장 그 뇌에서 활동량이 많아진 부분들이 시각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화를 보고 나면 잔영이 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뇌 활동이 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눈으로 보는 것들 이렇게 그래서 뇌 활동이 그쪽이 조금 발달되어 있는 것들도 맞아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두드러지게 색깔이 조금 더 시각 쪽에 되어 있는 후두엽 쪽이 조금 더 빨갛죠. 빨갛고 문제점은 그게 아니고 요 앞에 있는 파랗게 됐다라는 거는 여기는 뇌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파란 건 거의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뇌파. 보통 저희가 스마트폰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하게 하고요. IQ 테스트를 하면은요. 그 IQ 테스트가 10%가 떨어지게끔 측정이 된대요.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이 원래 내 IQ가 100인데 스마트폰을 한 30분 하고 나서 IQ 테스트를 하면 9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나쁘냐? 이게 보면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지능들이 어디에 조금 밀집되어 있는지를 보면 보통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는 거는 맞는데 전두엽이라는 거는 감정과 운동과 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여기 전두엽 부분입니다. 저희가 왜 간혹 그 보면 전두엽에 뭔가 있는 그 교통사고를 나거나 뭔가를 사고 나서 다친 사람들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측두엽 부분 있는 부분들이 지금 언어 기능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후두엽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각 기능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지금 여기 지금 파란 부분이 뭐죠? 전두엽 부분. 감정과 운동과 지적 기능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이게 지금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기능을 계속 활용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얘는 뭐가 되죠? 퇴화되죠. 0세부터 10세까지는요. 이 뇌 기능이나 시냅스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뇌가 자라나기도 하면서 그거를 활동을 하면서 구축화되는 단계인데 이 시냅스 단계의 이런 가지들이 다 소멸이 된대요. 그러면 그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멸된 줄기가 없어진 게 아니고 가지가 없어진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그러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게 맞는데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0세에서 10세는 발달하는 그 단계의 소식이 돼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시각화가 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만 계속 하게 되면 아이들이 지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실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요새는 또 어느 부분도 안 되나요? 감정 조절이 안 되죠. 이게 요새는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도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분화시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실제 그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이제 아이패드를 만들었으니까 뭐 아이폰도 스마트 기기에 어떻게 보면 거의 장시차처럼 그런 태블릿 PC부터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 본인 아이들한테도
공보낸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되게 잘 갖고 노시겠네요. 아이들 활용도가 되게 크겠다라고 인터뷰를 할 때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저희 아이한테는 아이패드를 시키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떤 주에서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1살 이하, 12개월이 되지 않는 아이들한테 스마트 기기를 근접거리에 두지 않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전자파도 그렇지만 이게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저희는 어머님들 그 키우실 때 그나마 조금 지금은 만약에 세대가 좀 있으면 지금의 이제 유모차 끌고 다니는 어머니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애 앞에 이렇게 그 스마트폰 딱 껴놓고 그러니까 애만 그렇게 보면 좋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요 제가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학습 프로그램 중에 저는 왜 그 박사님이 그거를 광고를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TV로서 아이들 뭐 언어 키워준다, 책 읽어준다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안 좋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을요 TV를 볼 때랑 스마트폰 볼 때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그게 집중하는 것 같지만 집중도의 눈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했을 때 초롱초롱하고 맞아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뭐에 홀린 듯한 눈빛이죠. 그때는요 뇌가 움직이지 않는데요. 받아들이기만 해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좋다고 이렇게 틀어주면 과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네. 저도 요새 잘 안 되기는 하는데 요즘 미라클 모닝이라고 많이 하시는 저도 지금 그 하는 거에 좀 밴드에 가입이 돼서 근데 저 아침 거기는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보통 퇴근하고 나면 1시, 2시 막 이렇게 되니까 6시에는 제게 안 되더라고요, 잘. 근데 지금 새해 딱 다짐하고 했는데 딱 2번 하고 못하고는 했는데 일주일에 2번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거기서도 짤막하게 10분 가면은 하는데 이게 정말 쓰고 그러니까 독서를 하고 왜 독서를 하는데 책에다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뭘 쓰는 거를 되게 싫어한대요. 책을 깨끗하게 남겨주고 싶어하지. 어차피 다시 뭐 누구 대대손손 남겨줄 것도 아니니까 메모하고 쓰고 이러하는 습관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이 들어서도 내 활동을 꽤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그 분도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박사님이 이제 카페를 밴드에 가입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도 본인 자녀들을 이제 키울 때의 그 독서라든가 그 종이를 적어서의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강연들을 들으라고 한 것 중에 한 강연이 요가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몇 개월 전에 이거를 보고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이거 말고 KBS 시사에서 아까 전에 중학생은 내가 달라졌다 이거 한번 보세요. 아이들하고 그거는 실제 저희 그 중학교 있는 아이들을 실제 3개월 동안 스마트폰을 하지 않게 하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서 실제 아이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준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이들의 학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방해 요인들이 많다. 저희 중학교 이상,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은 73%의 보급률이고요. 스마트폰 기기가 중학교는 93%래요. 애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통계치를 보면서 정말 높구나. 대부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안 가질 수가 없구나. 근데 그거를 또 막기도 그렇고요. 그럼 절절하게 이제 제한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뭐 주중에는 언제 사용하고 주말에는 거기도 그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해서 해보자. 그랬을 때에 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아이들하고 직접 얘기하고 변화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번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수학을 힘들어하는 부분. 두 번째는 실제 고등학교의 70%가 수포자라고 합니다. 저기서 거기는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수학을 진짜 포기하는 거. 그냥 그 과목을 버리는 거. 그게 벌써 70% 정도 된다라고 해요. 상당수 진짜 많죠. 고등학교에서. 네.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을 접근을 할 때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잘못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미술이다 또는 뭐 화학이다, 생물이다 이런 거는 형이 화학적 그 학문이에요. 실제 보여질 수 있고 뭐 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눈으로 육안으로 쉽게 생각하면 육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거의 학문이라면 수학은요 보여져요? 숫자가 막 눈으로 막 보여지고 기호 플러스 기호가 막 이거 플러스다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니잖아요. 관념이에요. 즉 철학 학문하고 같아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한테 저는 가끔씩 지금 영재반 친구들한테도 자 수학에서 중요한 건 뭐지? 이제는 애들이 이제 다 얘기해요. 수학에서 중요한 건 뭐다? 정의와 조건이다. 수학이라는 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쓰는 걸 플러스 기호로 약속했어. 그리고 이 연산은 이렇게 해. 집합이라는 건 이게 정의야. 그래서 약속이 흐트러지고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이후 단계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나마 중학교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게 좀 많아요. 그나마 숫자 계산하고 방정식 풀고 함수 풀고. 근데 고등과정 가서는 그 숫자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문자가 들어와요. A라는 문자, X라는 문자, 숫자 자리에. 그래서 저희 뭐 항등식에서 뭐 미정계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언뜻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죠? 수치대요. 뭐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거에서 문자로서 전환해서의 조건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랬을 때 범위와 조건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항상 어디에 베이스가 돼야 되냐면 정의의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근데 정의가 흐트러지면 결과적으로는 답안의 절차가 안 나오는 거죠. 아이들은 그냥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어. 저는 원래 교재 중에서 제일 좀 안 좋아하는 교재 중에서 세니기는 해요. 이거 두분 나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왜 싫어하냐면 활용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세니 다 나쁜 거는 아닌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 그냥 이 유형 대표 유형 보고 이게 똑같이 이렇게 뭐 숫자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그 기계적으로 생각은 이렇게 나가 있고요. 그냥 손이 움직여서 푸는 것 같아요. 애들이 문제 보면 이렇게 영혼이 하나 날아가 있고 그냥 이렇게 손이 풀려. 그런 문제집은 별로 저는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단계에서 그 개념의 이해가 조금 다 되는 단계에서 초등도 연산할 때 그 학습지 하듯이 구문하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하고 하듯이 필요하잖아요. 고등 단계에서도 개념 이해 지도가 다 끝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의 훈련은 필요해요. 그 훈련을 했을 때의 쎄는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등 단계에서는 빠르게 답안을 왜냐하면 저희가 최종 목표 자체가 수학이라는 학문을 하게 되는 교수가 될 거는 아니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그죠? 결과적으로는 수학을 해서 대학교 시험을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시험이라는 거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무작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문제에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걸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면 훈련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훈련이 되기 전에 반드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게 먼저예요. 수학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죠. 그냥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그 유효 외워서라도 하는 게 더 목적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실패가 학습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왜 실패가 학습되냐면 맞지 않는 교재, 너무 어려운 교재를 사용하고 너무 이 아이에 맞지 않는 무리한 선행을 했을 때에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점점 어렵고 힘들고 틀리는 게 이만큼 많아지니까 나는 수학을 못하는 거다. 모든 학부모님들한테 말하지만 이 아이한테 보통의 아이들한테 맞는 문제집은요 70%예요. 선행을 했을 때에 보통 이 아이한테 적합한 정도는 70%. 그게 절반 이상으로 틀린다. 얘는 그 문제집은 얘한테 안 맞는 거예요. 왜 생각해보세요. 내가 공부하는데 제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머니 어떤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봤는데 반 이상이 틀렸어요. 하고 싶어요? 에이씨 나는 뭐 안 되나 보네. 내가 진짜 이렇게 되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라는 거는요 흥미가 있어야 되고 재밌어야 하는 거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동그라미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동그라미를 쳐달라 그래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 오케이 선생님 동그라미요. 그건 그 다 큰 아이들도 그래요. 여기 선생님 네가 치면 안 돼. 아니면 선생님이 빨간 머리 쳐야 된대. 나는 일부러 파란색으로 치긴 한데 장난으로. 저는 이게 지금 어떤 버튼을 누르는 거지? 이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 그 알파 세대도 아니고 저는 M 세대에서 알기 있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무리한 선행이라든가 맞지 않는 교재로 인해서 그리고 가끔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입학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을 때 물론 이 아이가 그 모든 어머님들이 다 수학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느 집단에 가든지 간에 그래도 제가 그 어디 가면 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같다라고는 해요.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그러나요? 그래서 뭔 과목을 가리키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 수학이요. 그럼 다들 이러거든요. 다 좋다라고 하는 사람 단 1명도 본 적이 없어. 다 수학하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이상에서도 수학을 좋아했던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아닌 학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저희 남편처럼 아닌 학부모님들 좀 있을 테니까. 근데 그렇더라도 고등과정은 그렇더라도 초등이라든가 중등과정의 과정을 나갈 때는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어떠한 과정을 어떠한 정도의 성취도로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는 계셔야 돼요. 가끔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그 1학기, 2학기인지도 잘 모르셔. 그래서 2번 봤대요. 그래서 2번. 이게 본 게 진짜 보기만 한 건지 얘가 풀 수 있는 건지 어떤 교재로 했나요? 하는 아이한테 물어봐요. 근데 왜 상담 전화를 아이하고 해야 되나? 간혹 스피커폰으로 해서 어머니들 저 모르니까 스피커폰 키겠습니다 하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학교 단계까지는 이 아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왜냐하면 이 학원을 보내고 뭐를 봤는데 너무 교재가 다 틀려놓고 있어. 그러면 얘하고 맞지 않는 교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너무 좋게 다 맞아. 그런 것도 너무 낮은 교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얘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현재 어떤 단계 어떤 교재 난이도로 하고 있는데 얘가 성취도로 어느 정도를 하고 있네. 그래서 얘가 바꿔줘야 되네, 틀어야 되네 이런 거에 대한 대화 이거는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또 몰라서 아이들이 계속 어려운 교재를 하고 끌고 가서 나중에는 계속 구멍만 이만큼 치주 구멍 뻥뻥뻥뻥 나듯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학원을 만약에 오랫동안 다니더라도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고 못하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저도 제가 회의 때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수학이나 수학 교육 쪽을 담당을 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선생님도 이게 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져보고 찾아보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이게 지금 고등과정에 있는 앞에 항등식 파트에 뒤에 이제 곱셈 공식이라든가 인수분해 다 끝나고 나서 나머지 정리 끝나고 나서 어머님 막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뒤에 파노라마처럼 뒤에 보면 이제 연조리제법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아이들은요, 제가 영재반 수업을 해서 애들한테 이제 연조리제법에 관련된 것들, 원래 연조리제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진법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런 진법을 왜
뭐 어떠한 수를 시집법 수를 판집법으로 또는 이집법으로 나타냈을 때 왜 계속 8로 나누고 왜 2로 계속 나눠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거꾸로 있는 게 이집법의 전환이야 뭐 하면 얘는 기계적으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그거 그 200이라는 거 이집법으로 바꾸려면 계속 쭉 2로 나눈 다음에 그걸 쭉 거꾸로 올라가서 쓰면 이집법이에요. 왜? 저는 이렇게 묻거든요. 왜? 왜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어야 돼?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 나눠? 이집법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애들이 대답을 많이들 못해요. 근데 이 원리들을요 어디에서 보냐면 경시할 때 목과 나머지 나눗셈 정리에 관련해서 이제 나머지를 이제 도출하는 부분에서도 배우기도 하지만 실제 고등과정의 연조리제법 연산에서 대수식에서 배워요.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이거를 숫자로 확장을 시키면 이거 진법 전환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항등식으로서 그냥 수치 대입을 하거나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ABCD 구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된대. 되기는 돼요. 원래 이게 항등식 파트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단순히 ABCD의 숫자를 구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알려면 나중에 거듭제곱 꼴에 관련된 것들이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이게 이러니까 그냥 그 ABCD를 구하기 위한 값만 구하면 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그게 어디에서 방법적으로 쉽게 답안이 훨씬 더 빠르게 도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리를 쉽게 알 수 있으면. 제가 다시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설명을 해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과정을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답안을 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이런 곳에서도 쓰이고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잘 이거를 연결지어서 설명을 못 들었다라고 치더라도 이거에 그나마의 그 대수적으로의 원리를 잘 설명해서 알아들었으면 애들아 이 원리가 그 고등과정에서 니네 배웠던 연수대집의 원리랑 똑같아.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해주면 이거를 잘 그래도 그때의 원리를 잘 깨우쳤던 아이들은 선생님 이렇게 돼요. 그렇구나. 근데 그게 돼야 되거든요. 수학은 그렇게 배우면 솔직히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의 접근도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르게 답안 도출이 아니고 지금의 어차피 선행하는 과정에서는 답보다는 과정 중심이 돼야 되고 원리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능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요 여기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그래도 학력고사보다는 수능 세대가 조금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저도 수능 세대니까. 저 다닐 때는 수능 공부 따로 내신 공부 따로 한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요새들은 왜 수능 따로 내신 따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내신이 쉬워요. 겁나 일반고에서는. 이제 특목고에서는 좀 달라요. 특목고에서는 수능보다 어려운 난이도를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고 수능에 준하는 학교들이 있게 내신 공부가 이꼬르 수능 준비가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 상성고 이런 학교 정석을 출발하는 거기는 수영 자체가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냥 내신 공부하는 자체가 수능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고등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학생들이 힘들어. 그러면 계속 빼. 이것도 빼. 범위도 빼. 문제도 낮춰. 이렇게 되니까 근데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어. 이게 괴리감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 수능의 범위가 지금 단원이 많이 빠지고 하고 범위가 줄었잖아요. 예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3학년 전범위였는데 그게 1학년까지 빠지고 지금 이제 수원부터 2학년 과정까지 해서 선택 과목까지 이렇게 또 줄었잖아요. 범위가 과연 줄은 게 아이들한테는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범위가 줄면 문제는 어려워지죠. 그죠? 왜냐면 그 해당 단원에 있는 문제들이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쉬운 문제만 낼 수 없으니까. 자, 수능을 알아야 고등공부를 하는 거에 조금 방향을 잡으시겠죠. 수능은요, 지금 5년을 기점으로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작년에 수능을 치렀던 거를 비교를 하면 전반적인 난이도는 내려간 게 맞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내려간 게 맞고 실제 킬러 문항 한두 문항 정도는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5년 전이 훨씬 어려워요. 10년 전이 훨씬 어려워요. 그때는 실제 그 한두 문항에 의해서 학교가 당장에 크게 좌우를 했고요. 저 때는 그랬고요. 그리고 그 한 문제, 두 문제는요. 학교 선생님도 시험 끝나고 나서 그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자기도 막 헤매. 못 풀어서. 힘들어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거 답안 내기 위해서 오래 걸리고. 누가 먼저 그거 발표하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의 킬러 문항은 그거보다는 문제가 쉬워졌어요. 쉬워졌는데 아이들의 말하는 거는 안 그렇죠. 그게 왜냐 그러면 준킬러가 문항수가 많아지고요.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범위가 중요한 내용 문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준킬러의 문제가 어려워지고 준킬러의 문항 자체가 예전의 준킬러 정도의 문항은 그냥 심한 문제집을 조금 더 다루면 좀 풀을 수 있는 건데 곳곳에 함정 요소를 조건을 달아가지고 함정 요소를 꼭 만들어놔요. 그래서 조금 사고력을 조금 깊게 좀 차분하게 좀 공부했던 애들이 좀 유리하게 좀 꼼꼼하고 차분하게 조금 잘 읽는 거. 왜냐면 수능은 일반 내신 문제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그 길다라는 거는 그 조건의 중간에 조건을 틀어놓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건을 꼼꼼하게 잘 봐야 되는데 그거를 놓쳐서 틀려서 준킬러에서 오히려 킬러보다 준킬러에서 틀려가서 있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초반 때 문제 1번, 2번, 3번, 5번 때까지의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수학을 공부를 그냥 대충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서도 맞출 수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예체능 게 애들도 1번부터 5번까지 맞췄어요. 잘 기억해보세요. 예체능 이렇게 했더니 그 정도는 나왔는데 요새는 아니에요. 1번에서부터 틀리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킬러 문제에 관련된 거는 좀 낮아졌지만 중간에 포지션 있는 문제들이 많아졌다. 그러면 아이들은 체감적으로 뭐를 느끼냐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수능이 시간 싸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그 문제를 다 푸는 것도 힘들고 검사는 무슨 검사 다 푸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 됐죠. 근데 해볼만 하다예요. 즉 뭐냐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넘사벽에 관련된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차분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느냐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점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공부만 탄탄하게 꼼꼼하게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수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누구는 환영하고 누구는 환영하지 못하죠. 꼼꼼한 여학생들 학부모님들도 환영을 해야죠. 네. 남학생은 학부모님들을 미치겠죠. 차라리 남학생들은 좀 머리가 좀 한 곳에 몰빵되는 뇌구조를 타고 있잖아요. 저희 학교도 보통 그런데 네. 그러면 그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입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학교 입장이죠. 대학교 입장에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좀 국어랑 좀 영어는 좀 못해. 그래도 수학에는 정말 우수한 이공계. 왜냐하면 이공계에 있는 애들이 꼭 국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거든요. 연구를 해야 되는 게 국어, 언어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수과학에 정말 탁월한 아이들을 뽑고 싶기도 하잖아요.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만든 게 수리논술이죠. 그래서 수리논술은요. 장시간의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리 영역, 수리 논술로 가는데 연대 전형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요, 대다수의 합격자 애들을 보면 연가 출신 애들이 그래도 또는 자사고 애들이 상당수가 많은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범위 자체가 예전에는 간혹 고등수학 상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수원의 일부에서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미적분, 기하, 화통에서 다 골고루 문제가 다 나오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수리 논술을 하려고 하면 보통 일반고를 가는 친구들이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범위까지 하고 미적분을 선택을 하든 뭐를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미적분을 선택하죠. 많은 아이들이 그걸 선택을 하니까 인원수가 우선은 많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하랑 학동까지 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수리 논술을 하려고 하면 여기까지 다 끝내놔야 돼요. 어떤 문제에서 나올 줄을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는 어찌되든 수리 논술을 칠 수 있는 애들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판가름하실 때 그래? 그럼 우리 지금부터 수리 논술을 위해서 지금부터 작전을 짜야 돼. 이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도
아이들이 조금 공부하는 역량을 조금 보시기는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무서워요. 저한테 이제 그러면 저희 아이 수리 논술을 봐서 이제 대학교 레벨을 바꾸려고 그러면 자 지금부터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이렇게 또 나오시니까 그건 정말 아이들마다 조금 해야 되는 거라든가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되는 거는 입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정말 요새 말한 것처럼 케바케가 아니고 요새는 뭐라고 하던데 렌즈셋 용어를 잘 몰라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질문을 좀 받는 것 중에서 상담을 하면서 저는 그래도 수학 선생님이고 학원 강사니까 선행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묻죠. 저도 어차피 지금 AP 커리 자체가 지금 선행인데 애들한테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을 해야 하는 아이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 결국엔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수학이 싫어지는 거예요. 수학이 싫어지게끔 만들면은요 나중에 올라갈 수 있고 얘가 공부를 정말 하고 싶을 때 그 해야 되는 원동력을 다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 중에서도 간혹 그 예체능이나 특히 예체능보다 운동을 하다가 공부를 튼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지적 능력이 이게 어디에 있다고 했죠? 아까 전조에 있잖아요. 운동하는 아이들은요 잘 보면 그 뭔가를 자기가 좀 그리고 어느 정도 했던 애들은 이렇게 성취감이라는 거를 막 그때마다 많이 맛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운동했던 친구. 또 체력도 되니까 훅 밀면 기본기만 그래도 놓치지 않는다는 애들은 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어느 시점에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을 만들려고 그러면 얘의 템포를 조금 맞춰라. 무작정 남의 아이가 아니고 우리 아이. 그리고 밀당을 잘하시라. 그 분명히 어느 시점에 가면은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요 너무 힘들어 지금. 진짜 2번 와요. 남학생은 2번 와요. 2번 오는데 언제 오냐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한 번 오고요 중학교 때 2학년 때 말에 한 번 오더라고요. 저희 아이 보니까 또한님 하고 이렇게 저는데 그러면 그 초등학교 고학년 때가 좀 낫구나. 그때는 이제 아빠의 강압이 조금 그래도 조금 통할 나니까. 중학교 때는 정말 이게 그나마 제가 일을 하지 않았으면요 풀 데가 없었을 것 같아요. 더 아이를 더 닥달하거나 못 보잖아요. 지금 저희 학원에 있는 애도 제가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럼 내가 저희 애들을 맨날 잔소리해도 저기 감정이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저한테 한 말이 엄마가 차라리 일에 집중해서 정말 감사했대요. 안 그러고 했으면 자기는 더 그 기간이 길었을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확 공부를 또 시켰던 시점도 저도 발명이 있고요. 그런 시점에 그냥 이게 좀 뒤로 물러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이제 분명히 가이드라인이 있죠. 이 선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 학교 생활에서 해야 되는 것들, 어긋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선을 지켜야 되는 거는 이제 반드시 그것까지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닌데 제 기대치의 공부를 이제 안 해줄 때가 이러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오히려 조금 빨리 회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빨리 고등학교 지금은 세상에 저 늦게 가면 설거지를 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제가 놀랐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뭘 나한테 잘못했나? 무슨 씩씩씩 웃기도 해서 좀 이렇게 좀 서글서글하게 고등학교 되니까 좀 바뀌는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한때 자기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계속 공부하고 계속 이렇게 했으면 자기는 오히려 더 하기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향상. 근데 그 시기에 저희 아이는 뭘 했냐면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다행히. 책을 그 대신 무슨 책을 읽든 뭐라고 안 했어요. 어떤 책을. 그러니까 만화책도 많이 읽었어요. 만화책 제가 사지 말자. 그래 안 보는 게 낫지. 하는데 다른 책도 생각보다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제가 봤던 책도 많이 꽂혀져 있고 아빠가 봤던 책도 꽂혀져 있고 그런 것도 빼서 보기도 하고 빌려서 보기도 하고 다행히 그런 시기를 조금 보냈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안 해서 조금 문제지.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래서 어찌됐던가 이제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밀당을 좀 잘하시. 그러니까 얘가 정말 이렇게 공부할 마인드가 되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조금 확 밀었다가 아닐 때는 조금 이렇게 적절해요. 완전 빼면 안 돼요. 그런 공부 나아요. 자, 수학 머리가 따로 있고 타고나야 하는가. 예체능은요. 지금 내가 발레를 막 한다고 내가 발레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는 공부머리는 더 타고나야 된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 특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련 연수를 봐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경시를 수상을 해야 돼. 그거는 일정 부분 타고나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아까 전에 수능 정도, 대입 정도는 아니라고요. 그런 아이들만 가는데 입시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든 AP 맞다. 아이들이 충분히 그 정도 고등학교에 관련된 수능 정도를 할 수 있을 준비는요. 공동이빨만 있으면 엉덩이빨과 지구력만 좀 빌려준다라고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연산 실수가 잦은 학생 어떡하죠? 남학생들 또 어머님들 이거 제일 많이 보내주세요.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요. 실력이 부족해서도 돼요. 실수가 아니고요. 실력이에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뭐 하니까 자꾸 실력에 따라서 그 연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지 않는 공부들을 계속해서 그 연산 단계에서 계속 결과적으로는 연산을 충분히 훈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 상황이 발생돼요.